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입니다. 미래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과학기술인의 대변자 경북과총이 개설한 과학특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인공지능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대구대학교에 근무하는 최종규 부회장입니다. 사실 AI는 짧은 시간에 학습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지만 학습 콘텐츠를 4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제1장은 제3차 AI 붐의 도래입니다. 스탠퍼드대 부교수이자 바이두사 수석 연구인인 앤드류 옹은 100년 전에 전기가 산업을 바꿔놨던 것처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모든 영역을 바꿔놓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존 맥카시가 AI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AI를 활용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의하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나 지식을 학습하여 사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보조 혹은 대체하거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1950년대 AI의 개념이 나오면서 인공신경망이 구현되었고 1980년대 ERP가 등장하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 한계를 극복하고 부분적으로 인간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면서 제3차 AI 붐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성인식 정확도는 95%, 2016년 알파고에서 딥러닝이 구현되어 AI 붐을 이끌면서 음성이나 이미지 인식 등에서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에서 출발합니다. 데이터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제시된 것에 대한 예측을 목적으로 코딩에 의하지 않고 입출력의 학습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인공신경망은 심층신경망이라고 통칭하는데 2000년대 들어서서 대용량의 데이터, 향상된 컴퓨터 파워, 알고리즘의 효율화에 힘입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르쿤이 심층신경망을 활용한 손글씨 숫자 인식에 성공하였는데 숫자 10개를 학습하는데 3일 정도 걸렸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임계논리 바탕의 수학적 모델이었고 80년대 중반에는 병렬 분산 처리 인공신경망이 등장하였습니다.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은 인풋, 히든, 아웃풋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는데 이 그림에서 입력층은 4개의 노드, 은닉층은 3개의 노드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머신러닝은 패턴 인식, 데이터 마이닝, 통계학, 인공지능, 지식 발견, 데이터베이스, 전산신경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등의 학문과 서로 통섭하여 융합하고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은 딥러닝은 로직 시스템을 각각 포함하는 관계들을 보십니다. 딥러닝은 음성, 이미지 인식 뿐만 아니라 기계 번역, 콘텐츠 추천, 조작, 제어 등 다양한 종류의 AI 애플리케이션에 활용됩니다. 학습 기간도 짧아졌고 얼굴 인식 기술인 딥페이스, 구글 번역기,
유튜브 추천 시스템 등에도 활용됩니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던 창작에도 생성 모델이 활용되고 2017년 리트거스 대학에서 관객에게 현대 미술품을 보여주고 작가가 사람인지 AI인지를 맞춰보게 한 결과 AI 작품을 사람 작품이라고 답한 경우가 53%, 반대가 38%를 기록했습니다. 딥러닝은 성과가 이렇게 좋지만 결과값 도출 과정의 추적과 문제의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성, 가변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을 다른 데 적용하여 학습 시간을 줄이면서 새 모델을 만드는 전위 학습에서 사용자가 AI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결과 도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Explainable AI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당연한 것입니다. 쿠머가 인간지능은 4P를 통해서 진화한다고 했는데 인지, perceive, 처리, process, 지속, persist, 수행, perform 이 네 가지입니다. 인간의 지능은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공학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동일한 주기적 접근 방식으로 기계를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인간 지능은 뇌의 연산작용으로 저장됩니다. 뇌가 자극을 받으면 감각기억장치의 일부 저장되나 4초 이내에 소멸되고 감각기억 중에서 주의를 끌 만한 내용은 단기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연산을 통해 기억됩니다. 지식은 단기 기억 중에서 5 내지 7회 반복된 의미 있는 기억은 테마라는 장기 기억장치에 저장됩니다. 컴퓨터에서 서술적, 절차적, 조건적 지식 등을 통해 지식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공지능이 여러 프로세스를 통해 의미 있는 지식을 저장하는 원리는 인간을 모델링한 것입니다.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프로그래밍의 입력값 x와 y의 관계를 보면 수학적 정의 y equal x 곱하기 2.25에서 x가 220이면 y는 562로 산출됩니다. 머신러닝은 입력값과 출력값을 사용하여 종속 변수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예측 함수부터 만드는데 이런 예측 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예측 함수가 정의되면 임의의 입력값 x에 해당하는 목표값 y를 예측하는데 이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하며 인공지능의 지도학습에 의한 예측 방법인 것입니다. 컴퓨터 정보는 문자열로 제공되지만 사람은 사물, 즉 지식으로 제공됩니다. 문자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가하면 메타데이터가 되고 메타데이터를 문자열이라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혹은 데이터에 대한 문맥이나 속성 정보를 말하고 이것은 지식에 해당됩니다. 텍스트 또는 숫자 66은 데이터이며 66 자체로는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66도 F라고 하면 66은 온도의 척도가 되며 정보가 되죠.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대구의 기온은 66도 F이다 라고 하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문맥이나 속성 정보가 데이터 및 정보에 추가되면 지식인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메카시가 인공지능의 목표를
지능적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엔지니어링이라고 말했듯이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입니다. 인간은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쉬우나 컴퓨터는 이들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목표를 갤랜드는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였는데, 인지과학에서 여러 차례의 사고 실험을 통해 조사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찬의학은 이론적이 아닌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시스템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라는 논리적 흐름에 기초하여 인간의 사고 과정을 프로그래밍 하듯이 정확한 추론으로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입니다. 와일은 인간과 같이 행동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컴퓨터 비전과 로보틱스 발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샬코프는 합리적인 행동 시스템이라고 하였는데, 주어진 확률만큼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색체는 이중나선형의 DNA이고, DNA는 아데닌, 시토닌, 구아닌, 티민이라는 핵산의 조합으로 눈과 키, 성격 등을 표현해주는 유전자입니다. 염색체들이 게놈을 형성하여 인간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0, 1 비트에 의해 정보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과 유사하지만, 인간은 4가지 핵산에 의해 4차원의 세계, 컴퓨터는 2차원의 세계를 표현하므로 정보의 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의 4승은 16과 2의 2승은 4의 차이로 인간 지능의 표현의 양이 컴퓨터 지능보다 4배나 섬세한 것입니다. 0, 1 사이의 수많은 실수를 통해 정보를 표현하고 처리하는데, 이것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고 딥러닝도 이 중의 하나입니다. 뇌세포 안에는 수많은 게놈이 있고 상호작용으로 뇌세포의 변화를 도웁니다. 인간의 지능은 뇌세포와 게놈의 상호작용과 상호적응을 통해 구현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신경회로망, 뇌세포를 컴퓨터로 모델링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정보, 즉 뉴런을 끊임없이 반복시킴으로써 인풋, 아웃풋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학습시키려고 하는 예상 목표값 타겟 Y와 프로그램으로 반복시키면서 나온 출력값 아웃풋 간의 오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에서는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 수만 번의 반복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인간 지능의 상호 적응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가는 실선을 따라 전 앞방향으로 진행했다가 예상 목표값과 실제 출력값 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굵은 실선을 따라서 오류를 전파시키면서 구방향으로 진행하는 알고리즘을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 번역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AI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강렬하게 여러분을 주시하는 사진 속의 주인공은 AI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존 메카시 교수인데, AI의 창시자로서 여러분의 AI 입문을 격려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기계 번역은 자연어 처리 영역으로 언어의 이해 과정을 거쳐 다른 언어를 생성하는 복잡한 이중 작업이 필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언어 처리 난이도 분류에서 스팸 분류나 품사 결정, 개체명 인식 등은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 기계 번역을 포함해서 감성 분석, 대용어 해석, 언어 중의성, 구문 분석,
정보 추출 등은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었으며 질의응답, 의역, 요약, 대화는 아직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지만 이들도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기계번역은 컴퓨터의 성능, 언어처리 소프트웨어, 언어쌍 데이터, 즉 이중언어 병렬 말뭉치라는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인간의 체력, 뇌의 처리 능력, 지식에 비교되는 것입니다. 규칙 기반의 기계번역은 언어 문법의 규칙화를 통해 알고리즘을 작성하므로 언어학자를 중심으로 구축된 기술입니다. 정확성이 높지만 규칙에서 벗어난 문장은 번역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상예보나 특허 같은 번역에는 수준이 높은데 한정된 영역에서는 제한적인 어휘, 반복적인 통사 구조로 규칙을 만들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단어 기반의 통계적 번역입니다. 입력언어의 문장을 단어로 쪼갠 다음 해당 단어에 대해 출력언어로 번역된 등가어를 병렬 말뭉치에서 찾아냅니다. 번역 모형을 만든 다음 언어 모형에 따라 번역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는 입력 언어와 출력 언어의 번역 모형을 만드는 작업으로 언어쌍, 예를 들어 영어와 프랑스의 병렬 말뭉치가 필요한데 통계가 단어 수준일 경우에는 번역 모형이 단어 대 단어 대역 확률 모형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렬 확률이 추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 모형에 따라 번역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를 영어로 번역하면 좋은은 good이나 nice로 번역되는데 훈련 데이터로 사용되는 병렬 말뭉치에 따라 좋은에 해당하는 영어 등가어가 good 0.2보다 nice 0.4가 더 높은 확률에 많이 등장함을 뜻하므로 좋은은 문맥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nice로 번역이 됩니다. 언어 모형에서 a good day보다 a nice day의 가중치가 더 부여되어 have a nice day라는 번역문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단어 기반 통계적 번역은 언어학자 없이도 가능함을 보여준 통계 기반 학습 모형이지만 의미의 모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규칙 기반 번역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 문장의 정렬을 찾아서 대역이 가능한 구들을 단위별로 뽑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구 기반 번역 기술을 구현하였습니다. 구 단위의 대역 확률에 따라 번역 후보들이 생기고 가장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구 단위로 모두 취합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품질 저하가 생깁니다. 문장에서 떨어져 있는 의존 구문들이 제대로 번역되지 못하고 한국어와 영어처럼 어순 구조가 다른 언어쌍의 번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2012년 네이버가 한일 번역기를 출시하였는데 현재 수준과 품질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어족어로 어순 구조가 같기 때문이고 어적 관계가 먼 한국어와 영어 번역은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통계적 번역은 언어학적 규칙이 없으므로 품질은 얼마나 많고 정확한 언어쌍의 번역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알파고가 딥러닝을 이용한 것처럼 번역에서도 자연어 처리에 딥러닝 원리를 이용한 인공신경망 번역이 탄생하였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얼마나 정확한 번역을 통해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 번역의 품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경망에서 중간 단계에 연속되는 레이어, 층을 통해 패턴 인식의 학습 성과가 월등히 높아짐에 따라 혁신적인 기법으로 발전하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던 것입니다. 딥러닝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해서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심볼릭 인공지능에서는 규칙을 프로그래밍하고 그 규칙에 따라 처리될 데이터를 입력하면 해답이 출력됩니다. 딥러닝에서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로부터 기대되는 해답을 입력하면
규칙이 출력되고 이 규칙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여 적절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규칙 기반 번역은 언어 규칙을 프로그래밍하여 원문을 입력하면 번역문이 출력됩니다. 딥러닝 번역은 입력 언어와 출력 언어를 하나의 쌍으로 두고 그 두 언어의 병렬 말뭉치를 번역기 입력청에 입력하면 그 말뭉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번역기가 학습하여 출력청에서 규칙이 출력되고 이 규칙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면 기대한 번역문이 출력됩니다. 어느 쌍의 학습 데이터를 모아서 컴퓨터에 넘겨주면 그 학습 데이터를 공부해서 일련의 규칙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습하여 새로운 문장을 번역할 수 있게 되고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성능과 품질도 좋아집니다. 사전 학습은 역점파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며 정확하게 번역된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번역가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인공신경망 번역은 문장 전체를 넣어서 합니다. 핵심 기술은 워드 임베딩으로 자연어 처리에 중요하고 단어의 의미를 수치로 변환하여 벡터 공간상에 나타내는 자연어의 벡터화라고 합니다. 한편 원핫 엔코딩은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임베딩 방식이지만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는 결정적 단점이 있었는데 구글은 워드2벡 모형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단어의 의미 정보를 일정 부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창안하였습니다. 워드2벡은 신경망 언어 모형 중에서 학습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어의 의미론적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핫 엔코딩은 단어를 벡터로 표현할 때 0, 1의 이진법으로 벡터를 만듭니다. 강도에서 횡령까지를 법률 용어의 집합이라고 하고 단어의 번호를 매기면서 벡터를 생성합니다. 강도에 1을 할당하면 1000000의 벡터가 생성되고 횡령은 000001이 되어 7차원 공간 속의 점으로 매핑됩니다. 원핫 엔코딩은 단어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므로 국소 표현이라고 하는데 벡터로 표현하지만 단어 간 의미나 관계를 모르고 계산이 힘들었는데 분산 표현이 단어의 의미론적 정보를 찾아내어 개선하였습니다. 7개 단어에서 재산, 타격, 생명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반영하여 숫자들을 할당하면 분산 표현이 되고 상해와 폭행은 타격에 0.7이 할당되었고 절도는 재산에 0.8이 할당되었으므로 상해는 절도보다 폭행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단어 주변을 보면 그 단어를 안다라는 분호 가설이 있습니다. 네모 속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지 보면 참외, 수박, 포도 등의 후보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수박을 생각할 것입니다. 빈칸의 단어가 그 주변 단어를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워드 임베딩 모형의 하나인 with2벡은 분산 가설에서 분산 표현된 벡터로 의미를 표현하고 빠른 학습 속도, 고효율성 및 의미 정보까지도 찾아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with2벡은 단어가 있을 때 문맥을 이용해서 벡터를 찾습니다. 단어나 구가 다차원 공간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매핑이 되는데 의미 정보가 유사한 단어끼리 모입니다. 우먼과 맨이 짝을 이루듯 킹과 퀸, 안트와 엉클이 짝이 됩니다. 여자와 남자를 나타내는 벡터는 남녀의 차이를 표현합니다. 이 기준으로 왕과 여왕, 고모와 삼촌의 차이도 만들어집니다. 그는 남자다 라는 문장은 옳고 그녀는 남자다 라는 문장은 틀린 문장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with2벡은 남자라는 벡터에서 왕의 벡터를 빼고 여자의 벡터를 삽입하면 여왕이라는 벡터가 출력되고 한국에서 서울을 빼고 파리를 더하면 프랑스가 출력됩니다. 번역은 출발 언어와 도착 언어가 다른 복잡한 지적 작업을 요구하므로 번역기에는 입력 언어와 출력 언어를 담당하는 엔코더와 디코더,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인코더는 입력 언어의 이해 및 부호화를, 디코더는 출력 언어의 생성을 담당하고 워드 임베딩으로 얻은 단어의 표현값이 이 둘을 연결하는 다리구시를 하게 됩니다.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수치로 표현된 것이 단어의 표현값입니다. 워드 임베딩 방식으로 I am student, 나는 학생이다 가 각각의 단어 표현값으로 변환됩니다. 입력 언어와 출력 언어를 연결하는 최적의 가중치들을 찾아 행렬 꼽으로 이어가며 벡터를 구합니다. 번역은 문장의 끝을 뜻하는 EOS, 즉 End of Sentence 값이 가장 높아지는 지점에서 끝이 나고 출력됩니다. 그리고 가중치 값은 번역 언어가 달라질 때마다 바뀌게 됩니다. 출력은 6단계의 추론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는 워드 임베딩으로 입력 문장의 단어가 벡터, 즉 단어 표현값으로 변환됩니다. 두 번째는 벡터로 변환된 입력 문장이 순환신경망 딥러닝으로 인코딩됩니다. 순환신경망은 음성인식 및 언어 텍스트처럼 연속적인 대상의 시계열 분석에 효과적이고, 순환이 붙은 이유는 동일한 태스크를 한 시퀀스마다 반복 적용하고 출력 결과는 이전의 계산 결과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디코더에서 진행되는데 입력 문장의 표현값과 앞에서 번역된 지점까지의 출력 문장의 표현값을 통해 해독합니다. 넷째는 주의 단계로 입력 문장의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며 해독합니다. 다섯째는 디코더에서 최고 확률의 단어를 출력하는 과정으로 디코더는 해독된 결과를 통해서 다음에 생성할 단어를 선택해야 하므로 주어진 모든 단어의 다음번 생성 확률을 구하여 최고 확률의 단어를 출력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EOS가 나올 때까지 다 앞의 슬라이드처럼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구글과 팝하고를 직접 비교해 봤습니다. My boss has the final say on what to buy를 번역합니다. 프랑스어는 동일했지만 한국어는 다르게 출력되었습니다. 팝하고는 우리 상사는 무엇을 사야 할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구글은 제 상사가 무엇을 살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출력했습니다. 전체 문장은 구글이 팝하고보다 자연스럽지만 my boss를 구글은 제 상사, 팝하고는 우리 상사로 번역하였는데 규칙 기반 즉 문법적으로는 구글 번역이 맞겠지만 문화적 간섭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인공신경망 기반 팝하고가 우리 상사로 번역한 것은 한국어 학습 데이터를 통한 결과로서 한국의 문화까지도 반영된 것이고 양질의 번역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번역된 학습 데이터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질의 다국어 번역을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데이터가 부족한 언어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언어쌍의 텍스트를 통해 학습한 결과를 이용하여 다른 언어쌍의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한국어와 영어의 풍부한 번역 데이터로부터 한국어 데이터를 보충하고 영어와 베트남어 쌍에서 베트남어를 보충하여 한국어와 베트남어 번역에 활용하는 방식이며 번역기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의 문장을 하나로 묶어서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인공신경망 번역은 문장 단위의 번역 결과를 조합한 것으로 문장을 넘나드는 문맥 기반 번역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시간 번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장의 일부를 기반으로 번역을 시작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다국어 컨퍼런스, 외국인과의 실시간 대화, 강의 및 발표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연구 기술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으로 AI의 요소 기술입니다. 자율주행, 딥러닝, 이미지 인식, GPU, 챗봇 등의 공통점은
AI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죠. AI 기술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맵을 우선 이해하시고 각 요소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AI 기술의 전체적인 맵은 구동에 필요한 전용 칩, 코어 알고리즘, 요소 기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카테고리에는 표처럼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 새로운 기술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듣고 보고 말하고 추론하고 움직이는 등의 기본적인 행위를 코어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해내는 음성 처리, 자연어 처리, 객체 인식과 이해, 공간 인식과 이해, 추천 같은 요소 기술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음성 처리와 이미지 생성 기술에 대하여 자세히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음성 처리는 사람의 음성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발화 정보를 인식하거나 음성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세부적인 기술로는 음성을 글자로 바꾸는 speech to text,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text to speech, 음성으로 발화자를 구분하는 화자 인식, 음성으로 발화자의 감정을 파악하는 음성 기반 감정 인식 등이 있습니다. 음성인식은 딥러닝으로 성능이 향상되어 구글의 음성인식 오류율이 4.9%로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입니다. 시리, 빅스비, 구글 어시스턴트 서비스, 사용자가 가상 비서에게 질문이나 명령하면 사용자가 한 말이 텍스트로 표시되는데 말을 텍스트로 옮기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음성인식 기술입니다. 가상 비서의 대답이나 명령 수행은 또 다른 AI 요소 기술인 자연어 처리 영역에도 있습니다. 사람만한 정확도를 구현하려면 현재는 조용한 환경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 때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만 잡음이 있는 환경,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 상황에서도 음성 인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은 시각 이해 분야의 요소 기술인 생성 모델을 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객체 인식 기술은 고양이 사진 수만 장을 학습한 다음 주어진 이미지가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맞추는 반면 이미지 생성 기술은 고양이 사진 수만 장을 학습한 후 새로운 고양이 사진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생성, 창조 영역까지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지 생성은 간을 통해 구현되는데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스택간, 그림을 입력하면 사진처럼 변환해주는 사이클간, 사람의 성별 표정, 노화 정도를 변환하는 스타간 등 다양한 변주 기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미지 생성 기술은 비즈니스적 가치가 큰데 저화질 이미지를 고화질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잘리거나 훼손된 이미지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기반의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 사람 대신 제품 디자인도 할 수 있고 디지털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나 웹툰에서 캐릭터를 새롭게 생성하거나 기존 캐릭터의 여러 표정, 자세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미지 생성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 관련 업계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AI 기술입니다. 이상으로 AI 관련 과학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